안녕하십니까. 에너지 이동기술 대표 정방균입니다. 온천 워터파크 에너지 절감 기술을 소개하겠습니다. 또한 탄소 중립 RE100에 대한 대안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측에는 목차가 있습니다. 우측에는 에너지 절감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에너지 합리화 자금 또는 신재생 정책 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합리화 자금은 3년 거치 5년 상한이죠. 무려 8년 동안 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 정책 자금은 신재생 기술에 해당되고요. 5년 거치 10년 상한입니다. 무려 15년 동안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신재생 정책 자금입니다. 회사 소개서입니다. 에너지 절감 기술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은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도 하지요. 간단히 소개하면 공급과 배출이 같다. 공급이 있으면 배출이 있겠죠. 공급이 100이면 배출이 100이 됩니다. 또한 배출을 없애버리면 공급이 사라지겠죠.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일러는 화석 연료를 태우죠. 그 연료가 가지고 있는 발열량을 물에 전달해서 온수 또는 스팀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폐열이 배출됩니다. 이러한 폐열을 없애는 기술이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 중립에서는 폐열을 없애라, 제로로 만들어라, 이러한 기술을 제시하는 것이 탄소 중립입니다. 그렇다면 열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열을 마음껏 사용하면서도 이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는 기술이 있습니다. 보일러 없이 열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소개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RE100이란 정의가 있죠. 탄소 중립이란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탄소가 원소 기호로 C입니다. 카본.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탄소를 어쩔 수 없이 배출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겠는데,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재생 에너지입니다.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 탄소 중립입니다. 다음에 RE100이란 또 용어가 있죠. 이 정의는 기업의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구매하거나 자체 생산으로 조달하는 것,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RE100을 2050년까지 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25년입니다. 그러면 2050년까지다 그러면 앞으로 25년뿐이 안 남았습니다. 이 25년 안에 RE100을 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라고 했어요. 또는 남이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용어입니다. 이게 무서운 용어입니다. 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전기를 사용하는 업체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어느 정도 전기를 사용하냐 그러면 부산시 전체 사용량보다도 삼성전자가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부산시 전체 사용량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 전기를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전기를 사용하는데, 이런 삼성전자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전기를 생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RE100을 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RE100을 달성하게 되면 부산시 전체 사용량보다 많은 전기를 이 재생에너지로 달성한다면 이 발전소가 여러 개가 사라지게 되겠죠. 화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 이러한 발전소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기술이 RE100이란 용어입니다. 무시무시한 단어죠. 그런데 이 삼성전자만 이게 RE100을 달성해야 할까요? 모든 기업들이 RE100을 달성해야 합니다. 삼성뿐만이 아니라 현대, 또 LG, 또 SK, 이러한 대기업들. 그러니까 RE100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그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려면 RE100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RE100을 달성 못하면 기업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2050년까지 이 모든 기업이 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삼성과 이 대기업들은 2050년이 아니라 더 빨리 이 RE100을 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마 삼성 같은 경우에는 2040년까지 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K 같은 경우에는 2035년인가 이렇게 더 빨리 이 RE100을 달성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SK는 지금 RE100이 달성하기 위해서 30% 이상 지금 재생에너지로 지금 충당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기업들이 RE100을 달성하게 되면 이 화석 연료를 사용한 발전소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RE100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이 아래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폐수열을 해소해야 합니다. 폐수열은 하수구로, 하천으로, 바다로 내려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폐기열을 해소해야 합니다. 폐기열은 공중으로, 대기 중에 날아간 에너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또는 파력, 또 수력, 이러한 자연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이 재생에너지입니다. 네 번째는 에너지 저장 기술입니다. 에너지 저장 기술이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에너지 저장 기술이 ESS라고도 하죠. 에너지 스토레이지 시스템. 이 에너지 저장 기술이 발달되어야 합니다. 이 에너지 저장 기술이 발달되게 되면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로 바꿔지게 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전기 자동차로 급속도로 바꿔질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죠. 그래서 ESS, 즉 배터리죠, 배터리. 배터리 기술이 발달돼야만이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해서 저장했다가 필요로 할 때 사용할 수 있겠죠. 자동차에 사용한다든가. 자동차뿐만이 아니죠. 자동차는 엔진이 가솔린 엔진도 있고 또 디젤 엔진도 있죠. 이런 그 자동차를
배터리로 운전하게 되면 이게 엔진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또한 그 배에서도 엔진을 많이 사용하죠. 스크루를 돌리기 위해서 엔진을 많이 쓰는데 배도 이 에너지 저장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선박들도 이 에너지 저장 기술이 발달되게 되면 엔진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에너지 저장 기술은 엔진들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폐수열과 폐열이죠. 폐열을 해소하는 기술은 보일러를 없애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한쪽에서는 보일러를 없애고 또 한쪽에서는 엔진들을 없애는 기술이 이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술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이 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마음껏 생산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네 가지 기술 중에서 두 가지는 기술을 완벽하게 개발됐는데 두 가지는 아직 개발이 안 돼 있어요. 이 노란 걸로 되는 거, 폐수열 해수 기술하고 재생에너지는 기술이 개발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폐수열 해수 기술은 완벽하게 개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폐기열 해수하고 에너지 저장 기술은 기술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저장 기술이 개발돼 버리면 이게 자동차들이 엔진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자동차가 빨리 전기 자동차로 바꿔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빨간 거 폐기열 해수 기술하고 에너지 저장 기술이 지금 기술이 박차게 개발되어야 한다. 자, 2050년까지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기술을 성공시켜야만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폐수열 해수 기술인데요. 이 폐수열 해수 기술도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폐수열을 해소하는 방법이죠. 첫째는 폐수열원 히트펌프가 있습니다. 즉 히트펌프 증발기에 폐수열원을 공급해 가지고 온수를 생산하는 기술이죠. 이 기술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이제 목욕탕에 많이 설치된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보급되었어요. 이 기술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이 물탱크에서 보일러를 이용해 가지고 온수를 생산합니다. 온수를 생산해서 사용을 하게 되죠. 사용하게 되면 폐수가 발생되는데 이 폐수열을 히트펌프 증발기에 공급해서 온수를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폐수열을 히트펌프 증발기에 공급하기 때문에 폐수열원 히트펌프라고 합니다. 이 기술은 목욕탕에 많이 공급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약 한 50% 정도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50%는 보일러를 가동해서 지금 화석연료를 사용하겠죠. 이런 기술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신재생 지열에너지입니다. 이 신재생 지열에너지는 폐수열원을 제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수열원을 여기는 50% 해소할 수 있는데 이것은 폐수열을 100% 해소할 수 있는 기술이죠. 이 기술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지하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하수를 물탱크에 저장했다가 이 히트펌프를 이용해서 온수를 생산합니다. 이 지하수 열원을 온수로 이동시키는 것이 히트펌프입니다. 온수를 사용하지요. 목욕탕에서 또는 온천에서 워터파크에서 온수를 많이 사용하죠. 사용하게 되면 이 폐수가 발생됩니다. 이 폐수열을 폐수열 해수기에 공급해서 이것을 온수로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폐수 열원을 제로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 용도가 온천, 워터파크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욕탕, 수영장, 리조트, 종합병원, 빌딩, 중앙 공급식 아파트도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또 염색 공장, 식품 공장, 또 양어장, 이때 이 기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일러 없이 열원을 마음껏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히트펌프에 사용하는 냉매 압축기 종류들을 여기에다가 나열했습니다. 냉매 압축기 종류인데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은 주로 목욕탕에서 주로 쓰고 있는 압축기를 상대로 설명해 드리자면 이 스크롤 압축기가 있습니다. 스크롤 압축기인데 이게 스크롤 압축기도 이 두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코플랜드 제품이고요. 하나는 덴포스 제품입니다. 덴포스는 이 청색 압축기고요. 코플랜드는 검정색 압축기입니다. 이 두 가지 제품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목욕탕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루 압축기가 있습니다. 스크루 압축기는 옛날 15년 전에 그때는 우리나라 센츄리 업체에서 이 스크루 압축기를 생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센츄리 이 압축기가 지금 사라지고 중국으로 이 공장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게 중국에서 생산합니다. 중국으로 넘어가 버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스크루 압축기도 생산하지 않고 또 스크롤 압축기도 생산하지 않고요. 이 압축기들을 다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찌 봐보면 이 뿌리 산업이죠. 뿌리 산업. 근본을 없애버리는 이 스크루 압축기. 이 압축기를 있던 기업을 중국으로 빼앗긴 기술이 스크롤 압축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스크롤 압축기하고 스크루 압축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효율 압축기인데요. 이 압축기는 터보 압축기입니다. 터보 압축기인데 오일 프리 압축기예요. 오일이 들어가지 않는 압축기입니다. 무급유죠. 이 압축기는 마그네틱 베어링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전자식 베어링을 사용하는 거죠. 축이 이 마찰 베어링이 없이 축이 떠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마찰이 없는 베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회전을 마음껏 돌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마그네틱 베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장 효율이 높은 압축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압축기는 덴포스죠. 덴포스에서 취급하는데 아무 업체나 팔지 않고요. 국내에서 두 개 업체만 지금 공급받아 가지고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덴포스 업체가 이 스크롤 청색 압축기를 판매를 하고 있죠. 덴포스에서 취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압축기를 이용해 가지고 주로 이제 여름에 냉방용의 대형 냉방용에 이제 사용합니다. 이 지금 위에는 증발기고요, 밑에는 응축기죠. 그래서 이 증발기 열을 빼앗아 가지고 응축기에다가 버리는 기술인데 이때 이제 이 압축기, 냉매 압축기를 사용하죠. 그런데 이 응축기 열을 옥상 또는 이제 냉각탑에다가 열을 버려 가지고 계속 이 열을 버리죠. 이 증발기에서 흡수해 가지고 응축기에다가 배출하게 되면 이 열을 계속 냉각탑에다가 버리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냉을 이용해 가지고 여름에 냉방할 때 사용하는 기술이다. 이때 이 성능이 높은 압축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율이 높죠. 그 다음에 또 양어장 같은데 냉각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압축기가 이렇게 스크롤 압축기, 스크루 압축기, 터보 압축기 이 세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자, 이 압축기에 따른 성능 비교표입니다. 자, 냉미 압축기가 스크롤 압축기가 있고 스크루 압축기가 있고 터보 압축기가 있는데요. 물론 다른 압축기들도 있는데 이 세 가지만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이 스크롤 압축기는 압축기 성적 계수가 있어요. COP가 있는데 3에서 3.5 정도 됩니다. 스크루 압축기는 3.5에서 4 정도 됩니다. 그런데 터보 압축기는 7에서 8 정도 되죠. 굉장하게 COP가 높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COP 3에서 3.5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에너지 절감률이 65에서 70%가 되어야 합니다. 역시 스크루 압축기는 70에서 75% 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스템 COP죠. 전체 시스템 COP가 1.5에서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절감량이 35에서 50% 정도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열 해수 히트펌프는 목욕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계입니다. 목욕탕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에너지 절감률이 35에서 50% 정도 절감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스크루 압축기도 35에서 50% 정도 절감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폐열해수 히트펌프는 반드시 보일러가 필요합니다. 보일러가 유죠. 보일러 없이 이 폐열해수 히트펌프만 가지고는 이게 영업을 할 수가 없죠. 50%뿐이 절감이 안 되는데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일러가 있어야 하는 것이 폐열해수 히트펌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재생 지열에너지, 신재생 지열에너지는 이게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절감합니다. 자, 같은 스크롤 압축기를 사용했는데도 전체 시스템 COP가 8에서 9 정도 나옵니다. 8에서 9다 그러면 이 절감률이 75에서 85% 정도 절감합니다. 스크루 압축기는 COP가 9에서 10 정도 되고요. 80에서 90% 정도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 스크루 압축기입니다. 터보 압축기는 COP가 15에서 20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에너지 절감률이 92에서 95%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일러 연료비 대비, 가스비 대비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신재생 지열 에너지는 스크롤 압축기를 사용해도 보일러가 필요 없습니다. 스크루 압축기를 사용해도 보일러가 필요 없고요. 터보는 당연히 필요 없겠죠. 보일러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신재생 지열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신재생 지열 에너지에서 이런 스크롤 압축기, 터보 압축기가 있는데 이 터보 압축기는 COP가 7 내지 8이라고 했죠. 이것을 접목해버리니까 15에서 20, 실질적으로 시스템 COP라고 했습니다. 15에서 20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최고 95%까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보 압축기가 엄청나게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가스비가 1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 터보 압축기를 이용하게 되면 전기료가 500만 원이면 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95%를 절감해 버린 거죠. 어마어마하게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터보 압축기를 소모 동력 100으로 봤을 때 스크루 압축기는 200%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스크롤 압축기는 300%를 쓰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kW 전기를 사용했다. 그러면 이 스크롤 압축기는 200kW를 소모하게 된 것이죠. 스크롤 압축기는 300kW. 그러니까 소모 동력에서 달라지는 거죠. 전기를 가장 적게 사용하면서 열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이 터보 무규브 압축기다. COP가 15 내지 2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기술을 보급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페어레스 히트펌프는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상 지원을 70%까지 지원해주고 있어요. 근데 신재생 지열 에너지는 지원 사례가 없습니다.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페어레스 히트펌프하고 신재생 지열 에너지하고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COP가 1.5에서 2 정도 되는데 이것은 8에서 9, 많게는 COP가 15에서 20 정도 되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에 이 기술을 보급시켜야 되겠죠. 당연히 보급시켜야 되는데 이 기술은 보급되지 않고 있고 페어레스 히트펌프는 정부에서 무상 70%까지 지원해주면서 보급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35에서 50% 정도 절감하고 있는 기술이다. 그 다음에 보일러가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신재생 지열 에너지는 보일러를 모두 없앨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폐수 열한 히트펌프는 지금 목욕탕에 이 폐수 열한 히트펌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폐수 탱크 내부에 증발기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폐수 탱크가 있는데 폐수 탱크 내부에 증발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트펌프가 증발기에서 열을 흡수해 가지고 온수 탱크로 열을 이동시키는 것이 히트펌프죠. 이때 COP가 3에서 4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 이 증발기에 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증발기에 이물질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브로어, 링 브로어를 이용해 가지고 기포를 밑에서 불어줍니다. 불어주게 되면 기포가 이게 위로 떠가면서 증발기에 지금 이물질을 제거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포 발생기가 들어가는데 기포 발생기 링 브로어를 불게 되면 이건 뭐 역세척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불게 되면 여기에 악취가 배출됩니다. 악취가. 그래서 이 악취가 배출된 것을 이것을 PVC로 다른 데로 배출해야만이 되는데 이게 지하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지하에 이 냄새가 이게 배이게 되겠죠. 그래서 악취가 심하는 것이 이 폐수 탱크 내부의 증발기 설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폐수 탱크가 우리 마음껏 크게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목욕탕에서는 이 폐수량에 따른 용량 제어가 어렵습니다. 이 폐수 공급이 손님이 많을 때가 있고 주말에는 손님이 많을 때가 있고 손님이 없을 때가 있어요. 평일에는 손님이 없죠. 또 밤에는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폐수가 나올 때는 이 히트펌프가 열을 흡수해 가지고 온수로 이동시킬 수가 있는데 폐수가 나오지 않으면 이 히트펌프가 가동이 중지돼 버립니다. 그래서 목욕탕에서 이러한 폐수 열원 히트펌프 이러한 기술을 이용할 때 에너지 절감 기술이 35에서 50% 정도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00%
폐수열을 흡수할 수 없는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폐수 탱크 내부에 증발기를 설치하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폐수가 공급돼 가지고 나가는데 이 증발기, 그러니까 폐수 탱크 내부에다가 증발기를 설치를 하죠. 열교환기죠. 쉐렌 튜브 타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폐수를 공급을 해가지고 열을 흡수합니다. 흡수해가지고 이 히트펌프가 흡수해가지고 온수를 생산하는 기술이죠. 이 기술은 쉐렌 튜브 타입 열교환기를 주로 이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도 역시 폐수량에 따른 용량 제어가 어렵습니다. 폐수가 탱크에 이 문양 탱크에 많이 저장할 수 없고요. 뭐 기껏 키워봤자 뭐 10톤, 20톤인데 그런 물량을 여기다가 공급해 가지고 히트펌프를 이용해서 온수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이때 외부에 있는 쉐렌 튜브는 이게 그 머리카락이라든가 뗏물이 들어가서 금방 맥혀버립니다. 맥혀버리면 이 성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갈수록 증발기의 이물질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효율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면, 그래서 이 방식은 정부에서 지원해주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폐수 탱크 내부에 증발기를 설치한 것은 뭐 효율은 지속적으로 가능합니다. 지속적으로 가능하는데 이게 이제 이것은 정부에서 지금 무상 지원을 70%까지 지원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은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방식은 오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명 때문에 지원을 안 해준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COP가 3 내지 4. 처음에는 이것도 잘 되겠죠. 나중에 이 쉐렌 튜브 타입의 여기 열교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신재생 지열 에너지입니다. 신재생 지열 에너지는 완벽하게 폐수열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지하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수중 펌프가 지하수죠. 지하수는 우리나라에서 보면 안반수 90m, 100m 이렇게 깊이에서는 안반수를 뚫고 나오는 지하수죠. 이런 지하수는 우리나라 연평균 온도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온도는 약 17도 정도 됩니다. 17도 정도 됩니다. 온천같이 이 지하 깊이 파게 되면 뭐 23도, 뭐 25도, 30도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여기 온천 같은 데는 뭐 600m 또는 800m, 1000m, 뭐 1200m 이렇게 깊은 데서 퍼 올리게 되면 이 지하수 온도가 23도, 뭐 높이는 30도, 뭐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하수를 17도짜리를 물탱키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 17도의 물탱크를 히트펌프가 이 지하수를 공급하는 겁니다. 증발기에. 그래서 지열 공급 펌프가 된 거죠. 이 지하수를 공급해 가지고 증발기에 이 열원을 공급해 가지고 이 지하수를 다시 물탱크로 공급합니다. 그 지하수를 순환시키는 거죠. 순환시키면서 열을 흡수해서 응축기에 전달하는 겁니다. 응축기. 히트펌프는 증발기가 있고 응축기가 있죠. 증발기에서 열을 흡수해서 응축기에서 열을 방출하는 것이 히트펌프입니다. 이 응축기에서 이 온수를 순환시켜 가지고 온수를 생산합니다. 온수를 생산할 때 60도, 65도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수를 생산한 60도, 65도 생산할 수 있고요. 또 하나 히트펌프는 이 저수조 열을 흡수해 가지고 중온수 탱크를 가열할 수 있습니다. 중온수 탱크. 중온수 탱크는
약 40도 정도로 만듭니다. 이 중온수 탱크는 이 중온수 물은 어디에 공급하냐 그러면 우리 목욕탕에서 온탕, 열탕, 뭐 또 이벤트탕, 뭐 기능탕, 노천탕 이런 데 공급을 합니다. 이 40도를 직접 공급해 버려요. 종래에는 이 온수하고 냉수하고 혼합하는 것이 믹싱 밸브죠. 믹싱 밸브를 이용해 가지고 온수 냉수 혼합해서 온탕 열탕 이런데 온도를 맞춰 가지고 공급을 했는데 이 중온수 탱크는 이게 믹싱 밸브가 필요 없이 직접 탕에 공급해 버립니다. 그러면 온탕에다가 공급을 하게 되면 40도가 들어가서 몇 번 순환시켜 버리면 온도가 38도 정도로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탕 온도 보상 열교환기를 이용해 가지고 온도를 보상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또 열탕 같은 경우에는 이게 탕 온도 보상기에서 열온을 조금만 보상하게 되면 42도, 44도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중온수를 직접 공급해 가지고 사용해 버립니다. 또한 이제 이 탕 물을 뺄 때, 뭐 청소할 때는 물을 빼죠. 그때 뺄 때 대부분 손님이 없을 때 탕 물을 청소합니다. 밤에 청소를 하죠. 그때 탕 물이 그냥 호로록 해가지고 하수구로 빠져나가 버렸는데 이때는 탕 물을 이게 폐수열 해수기로 다 공급합니다. 공급을 해가지고 그 탕 물을 흡수해가지고 이 중온수 탱크에 공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탕 물을 뺄 때는 그 열을 흡수해가지고 중온수 탱크에 저장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중온수 탱크가 40도가 안 되겠죠. 40도 안 되는 것을 이 히트 펌프가 40도로 상승시키죠. 그때 이 저수조 열원을 흡수해가지고 40도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중온수 탱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트 펌프가 이 저수조 열원을 흡수해가지고 온수를 가열하고 또 중온수를 가열하는 기술이 히트 펌프죠. 그렇게 되면 이 저수조 온도는 차갑게 됩니다. 이 17도짜리가 12도, 뭐 많게는 10도까지도 떨어집니다. 한겨울에 12도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12도를 이용해 가지고 이 폐수열 해수기를 통과하면서 폐수열을 효과적으로 많이 흡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냉수를 30도까지 끌어올려 버린 거죠. 이 30도의 냉수를 온수 탱크로 공급하고요. 또한 30도를 목욕탕의 냉수측에 공급해 버립니다. 냉수 온도가 30도가 되는 거죠. 냉수 온도가 온천수처럼 30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온수 60도짜리가 이 조금만 공급을 해도 우리 사용 온도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그 목욕탕에서 목욕을 할 때 인체의 체온에 비슷한 온도를 사용합니다. 이때 36도 정도 사용하는데요. 이 냉수 온도가 30도가 되기 때문에 온수를 조금만 공급해도 이 사용 온도가 되어버립니다. 36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폐수가 36도짜리가 배출되겠죠. 1차 요가, 2차 요가 시켜서 이 폐수열 해수기로 공급합니다. 이때 이 폐수열 해수기가 폐수가 냉수에다 열을 전달하죠. 이때 전달하는 열 교환기가 판형 폐수 열 해수기, 판형 열 교환기를 이용합니다. 판형 열 교환기는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판형 열 교환기를 이용해 가지고 폐수열을 냉수에 전달하게 되면 이 폐수가 낮은 온도로 방류합니다. 16도.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지하수 원수 온도가 17도인데 지하수 온도보다도 더 낮은 16도로 폐수가 방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수 쪽으로 열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기술이 탄생되는 것이 신재생 지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폐수 열은 히트 펌프하고 차이가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트 펌프하고 폐수열 해수기하고
이 연동 작업을 합니다. 히트 펌프는 저수소를 차갑게 만들고 또 이 차가운 것이 폐수열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기술이죠. 또한 이 차가운 지하수를 이용해 가지고 여름에는 팬코일 냉방을 할 수 있습니다. 팬코일에 공급해 가지고 냉방을 에어컨 없이 냉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방도 사용할 수 있고요. 또한 냉탕도 시원해야 되겠죠. 냉탕. 또 해바라기 샤워. 해바라기 샤워는 그 사우나 앞에 우리가 뜨겁게 몸을 달고 나오면 시원한 그 줄사워라고 하죠. 그 샤워에 찬물을 공급을 해가지고 시원하게 샤워를 하죠. 이런 해바라기 샤워. 또 이제 화장실, 또 세면기 이런데 이 차가운 물을 공급해주면 효과적입니다. 또한 식당 같은 데도 이 차가운 물을 이 12도 정도 되는 물을 공급해주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30도짜리를 뭐 식당에 공급한다든가 또 냉탕에 공급한다든가 뭐 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30도는 목욕탕에서 냉수축으로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 차가운 거, 이 차가운 냉각수를 냉방용에 이런데 활용하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60도짜리는 우리가 탕물을 공급할 때 이 중온수 탱크를 바로 공급하기 때문에 이 탕물을 공급할 때 이 온수 탱크 온도가 그대로 있습니다. 온도가 떨어지지 않지요. 그래서 이 60도를 이용해 가지고 난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닥 난방이죠. 난방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탕 온도 보상을 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보일러가 필요 없어요. 보일러 없이 이 히트 펌프 가지고 마음껏 열을 리사이클 시키는 기술이 탄생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이라든가 온천, 워터파크 이런데 이러한 기술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 이 기술을 산자부에 보냈어요. 산자부에 보내가지고 이 기술이 신재생 지열에너지 맞느냐, 그 다음에 이 기술은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래서 이 기술을 보급시켜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산자부에서 이 기술을 에너지관리공단에 보내가지고 이 답변서 오는 것이 이렇게 온 것입니다. 신재생 정책실입니다. 이 답변서가 따지고 보면 엉터리 답변입니다. 자, 이 신재생 정책실에서 이 답변서가 온 것인데요.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 정책실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해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지하수 열원을 사용한 히트펌프는 지열 에너지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간단하게 와버린 겁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이 기술은 보일러를 없앨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에너지 절감이 뭐 80%, 90% 이렇게 획기적으로 절감시키는 기술이에요. 보일러 없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에너지를 마음껏, 온수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이게 산자부에다가 제안해 드렸는데 이 기술을 어떻게 보고 있냐 그러면 폐열해수 히트펌프와 동일한 수준으로 봐버린 겁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기술을 폐열해수 히트펌프하고 다르다고 이 소리를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다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요, 여기에 이제 봐보시면 사례를 가지고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학가산 온천입니다. 이 학가산 온천은
안동시 안동시에 있는 온천입니다. 안동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온천이에요. 이 하루에 물을 약 한 1000톤 정도 사용합니다. 이 평일날에는 약 한 500명 수준으로 목욕 인원을 유치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2000명에서 2500명 정도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하게 목욕 인원이 많죠. 많은데요. 물을 하루에 1000톤 쓴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쓰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하 그 온천공이 뭐 제가 알기로는 5공이 있고 지하수가 몇 공이 있고요.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을 1000톤 쓴다 그러면 평일날에는 약 한 800톤에서 1000톤, 800톤, 900톤 정도 쓰고요. 주말에는 이 토요일, 일요일에는 1200톤, 1300톤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 평균 모은 하루에 1000톤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안동시에서 운영하는 업체라고 있어요. 산하기관인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굉장히 저렴하게 받고 있어요. 이게 초등학생은 4,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또 나이가 이제 65세 이상은 또 4,000원씩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 4,000원 받고 일반인들은 6,000원을 받고 있어요. 6,000원, 4,000원. 보면 뭐 초등학생이다 그러면 무조건 4,000원. 또 65세 이상 된다 그러면 무조건 4,000원. 그래서 4,000원 받고 6,000원 받고 일반인만 6,000원 받는데, 뭐 한 60살 됐다 그러면 보기에 65세 된 것 같다 그러면 4,000원 받은 것 같아요. 그래도 굉장하게 저렴하게 받는 업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 목욕탕이 뭐 경쟁할 수가 없죠. 일반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뭐 한 2살, 3살 정도 이상만 되면 무조건 어른 요금으로 받아버립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혜택이 없습니다. 무조건 어른 요금으로 받아버리죠. 그런데 학가선 온천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을 검토해 봤는데 시설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좀 엉터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분들은 엉터리가 아니죠. 그 시설을 보니까 온천수 탱크가 지하에 이 500톤 되는 탱크가 4개가 있는 겁니다. 온천수 탱크가 500톤짜리 3개가 있고요. 지하수 탱크가 500톤짜리 1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톤의 탱크가 4개가 있는 거죠. 4개. 4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보면 물을 하루에 1000톤씩 사용한다 그러면 이게 왜 1000톤씩 사용하냐 그러면 이 탕이 크더라고. 탕, 온탕, 열탕, 또 이제 기능탕, 뭐 노천탕, 이런 탕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탕이 여탕, 남탕 모두 합쳐가지고 약 한 500톤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500톤이 이 탕에 공급되는 겁니다. 이 목욕탕은 24시간 운영하는 목욕탕이 아니라 저녁 8시, 오후 8시 되면 이 중지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새벽에 또 문을 열고요. 그래서 낮에 하고 밤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 목욕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매일같이 이 탕물을 전부 빼서 버려버립니다. 탕물을 공급할 때 약 한 500톤 정도 들어가는데 이 500톤을 그냥 빼버립니다. 여기는 에너지 절감 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폐수, 열 해수기도 없고요. 또 히트 펌프가 있는데 히트 펌프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못하는 이유가 고장났죠. 고장인 어떠한 히트 펌프가 장착되어 있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폐열 해수 히트 펌프가 장착되어 있는데
폐수 탱크 예부에 증발기가 장착된 기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폐수 탱크 예부의 증발기 설치 기술입니다. 이 폐수 탱크가 있는데요. 폐수 탱크가 약 한 20톤 정도 됩니다. 20톤의 폐수 탱크에 공급했다가 폐수가 방류되죠. 그런데 이 폐수를 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이 증발기, 그러니까는 쉐렌 튜브 타입 증발기에다가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공급해 가지고 순환시켜 가지고 이 열을 흡수해서 온수를 생산하는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히트 펌프가 4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히트 펌프가 스크루 압축기가 들어가 있어요. 스크루 압축기가 4대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 증발기가 4개가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히트 펌프가 4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폐수 탱크는 20톤 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히트 펌프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폐수열을 안정적으로 흡수해 가지고 온수를 생산해야 되는데 이 증발기, 그러니까 쉐렌 튜브 타입으로 된 증발기가 아마 막혀 가지고 열을 흡수하지 못해서 이 히트 펌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히트 펌프를 설치해 놓고 뭐 처음에는 이게 열을 해소했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해소를 못하고, 또한 이 폐수 탱크가 적죠. 20톤 해가지고 택도 없죠. 그래서 이 폐수가 없을 때, 나오지 않을 때는 여기에 금방 열을 흡수해가지고 온수를 생산해 버리는데, 나올 때는 또 많이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그냥 배출합니다. 탕물을 배출할 때 약 한 500톤 정도 되는데, 이게 전혀 히트 펌프로 열을 흡수하지 못하고 그냥 배출시켜 버렸죠. 이런 폐수 탱크 예비에 증발기 설치된 기술이 장착된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폐수열 해수기도 없고 히트 펌프도 전혀 가동할 수 없는 업체가 학가서 원소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2023년도 연료비, 전체 연료비가 약 6억 3천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6억 3천만 원이면 굉장히 큰 가스를 많이 사용한 업체죠. 6억 3천만 원을 지출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봐보면 이 중원수 탱크가 없죠. 중원 탱크가.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개선을 해버린 겁니다. 자, 온천수 탱크 500톤 하나하고 지하수 탱크 하나를 이쪽으로 모든 지하수를 공급하게, 온천수 겸 지하수도 다 이 100% 공급을 해버립니다. 공급을 해가지고 히트펌프 2대 가지고 온수를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하수 열원을 흡수해서 히트펌프 2대는 온수를 가열해버리죠. 60도로 가열해버리죠. 그 다음에 이 2대는 중온수 탱크, 온천수 탱크 500톤 2개, 1000톤이 되겠죠. 여기를 중온수 탱크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40도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히트펌프 2대는 이 저수도 열원을 흡수해 가지고 중온수를 가열해 버리죠. 그래서 이 40도로 만들어 가지고 이 탕물을 받을 때 이 중온수를 직접 공급해 버립니다. 탕에. 그러니까는 뭐 기존에는 뭐 온수 탱크하고 온수하고 냉수하고 혼합시킨 믹싱 밸브들이 장착되어 있는데, 믹싱 밸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죠. 이게 거기에는 온수 탱크가 30톤짜리가 2개가 있는데요. 이 30톤짜리 2개 해봤자 60톤이죠. 이거 이 하나 받아버리면 온도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온수 탱크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탕에 물 받아가지고 그 탕 물을 가열하는 것이 이 탕 온도 고상 기술이 있어요. 스팀을 공급해가지고 탕 물을 가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팀을 가지고 탕 물을 가열하는데 새벽에
약 한 2시간 정도를 이용해 가지고 탕물을 온도를 가열합니다. 그 2시간 동안 이 스팀 보일러가 막 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스팀 보일러를 가동해 가지고 탕 온도 뭐 약 한 500도 정도를 가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것은 중온수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공급해 보죠. 그러니까 2시간이 아니라 10분 또는 20분 만에 탕물을 다 받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40도짜리를 바로 공급해 버리죠. 그래서 온탕 같은 경우에는 40도가 더 40도보다 더 낮춰줘야 되기 때문에 뭐 여각이 순환시켜 버리면 그냥 38도가 돼 버리겠죠. 그 다음에 열탕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더 대표줘야 되겠죠. 순환시키면서 이 60도의 온수를 이용해 가지고 탕 온도를 보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트 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저수조를 냉각시켜 버립니다. 이 열을 흡수해 가지고 온수로 또는 중온수로 열을 이동시켜 버렸죠. 그러면 이 저수조는 온도가 차갑게 되는데 이 지금 저수조가 약 15도 정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도. 그래도 온도가 높지요. 왜 그러냐면 온천수를 많이 공급을 하기 때문에, 온천수 온도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죠. 평균 온도를 22도로 이렇게 지금 예측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2도에서 15도로 다운되는 것이 7도 정도를 다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트펌프가 7도를 다운시켜 가지고 15도짜리를 이 폐수열 해수기에 공급을 해 가지고 이 폐수열을 흡수해서 30도로 만들어 버린 거죠. 이 30도를 온수 탱크로도 공급하지만은 이 30도를 냉수 측으로 공급해 봅니다. 냉수 온도가 30도가 되어 버립니다. 냉수 온도가 온천수 온도가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냉수 온도가 높으면 온수를 조금만 보태도 사용 온도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냉수 30도하고 온수 60도하고 혼합할 때 이 온수가 조금뿐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 사용 온도 약 36도 정도 되는데 사용 후 폐수가 발생되죠. 이 폐수를 1차, 2차 거쳐 가지고 폐수열 해수기에 공급해서 이게 배출하죠. 배출하는데 이때 폐수열 해수기가 판형 폐수열 해수기를 이용한다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능이 높은 판형 폐수열 해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폐수 방연도가 21도. 지금 무슨 얘기냐 그러면 22도의 온천수를 공급해 가지고 이 22도의 온도보다도 더 낮은 21도로 폐수가 방류되는 것입니다. 그 원수 온도보다도 더 낮은 온도로 방류할 수 있는 기술이다고 보여요. 그 폐수를 하수구로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열을 리사이클 시키는 기술이 바로 신재생 지열 에너지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히트펌프로 이 저수 차가운 15도짜리를 이용해 가지고 여름에는 냉방도 할 수 있겠죠. 냉방 또는 냉탕, 또 해바라기 샤워 이런 데에 공급하면 효과적이죠. 또한 화장실, 또 세명기, 또 식당 이런 데 15도의 에너지를 냉수를 공급할 수가 있죠. 또 여름에는 이 온천수보다도 지하수를 더 많이 공급해 가지고 이 온도를 더 낮출 수도 있죠. 이게 15도가 아니라 뭐 더 낮은 온도로 공급해 가지고 냉방할 수도 있는 기술이다. 이 지금 학가산의 에너지 밸런스 개통도입니다. 이것 학대에서 봐보면 이게 열량들이 다 산출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히트펌프 가동 시간도 이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트펌프를 무려 가동 시간이 뭐 56시간, 56시간이죠. 그럼 56시간 동안 가동한다.
이때 히트펌프가 이 50kg짜리가 이 4대가 들어가 있죠. 4대. 이 4대를 56시간 정도 가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수들을 가지고 냉방, 냉탕, 또 찬물을 하려고 하지만 또한 이 온수를 이용해 가지고 난방도 할 수 있죠. 또한 탕 온도 구상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기술이다. 즉 온천수, 지하수를 활용하게 되면 보일러 없이 이 온수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이 신재생 지열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온천, 지하수가 아니고 이게 상수도를 사용할 때는 이 물 자체가, 저수 자체가 온도가 겨울에는 떨어져 버립니다. 겨울에는 상수도 온도가 5도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 겨울에는 이 히트펌프를 가동할 수 없죠. 상수도를 썼을 때는 신재생 수열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열 에너지. 신재생 수열 에너지도 신재생 정책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년 거치 10년 상한이죠. 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에는 연중 약 한 8개월 정도는 보일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겨울에 약 한 4개월 정도는 보일러를 가동해야만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이 보일러를 없앨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학가산 온천을 한번 여기에다 정리해 봤습니다. 이 설치 전에는 가스 요금이 6억 3천만 원, 전기 요금이 2억 5천만 원, 전체 요금이 8억 8천만 원이죠. 두 개 보태면 8억 8천만 원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신재생 지열 에너지를 시공할 경우 공사비가 7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7억을 투자를 하게 되면 가스비가 제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일러가 사라지는 거죠. 대신에 전기료는 1억 3천이 늘어납니다. 1억 3천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전기요금이 3억 8천으로 되는 거죠. 3억 8천. 8억 8천에서 3억 8천 빼면 절감 금액이 5억이 되겠습니다. 5억. 그래서 7억을 투자해 가지고 1년에 5억씩 절감을 한다면 투자 해수 기간이 17개월. 매우 짧지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업체는 태양광 공사를 마음껏 시공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공사. 이 3억 8천만 원을 제로로 만들 수 있는 것이 태양광 공사죠. 이 공사비가 1메가와트, 14억. 1메가와트는 1000kW입니다. 14억을 투자하게 되면 이 전기료를 제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전기료를. 그래서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제로가 되는 거죠. 전기료도 제로, 가스도 제로. 이렇게 되는 것이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탄소 중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를 제로로 만들기 때문에 RE100을 달성한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천, 학가산 온천 같은 이런 업체에 이 신재생 지열 에너지하고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가스 요금도 제로, 전기 요금도 제로. 이게 탄소 중립 RE100을 달성하는 기업이 된 겁니다.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지금 소개하는 것입니다. 투자 해수 기간이 이렇게 길지도 않죠. 29개월, 2년 5개월입니다. 2년 5개월이면 이것을 에너지를, 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도 사용하지 않고 마음껏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이 탄생된 것이죠. 이런 기술을 파급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요, 이 겨울철 피크 인원을 무려 4천만까지 수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지금 여기 업체는 주말에 2,000에서 2,500명 수용하기처럼 되어 있는데요. 피크 때 4,000명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한 것입니다. 엄청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이 냉방도 이게 추가로 넣지 않았는데, 냉방까지 추가했을 때는 이게 에너지 절감을 획기적으로 더 이것보다 더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 이동 기술 정방균이었습니다.